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관문에서부터 큰 산을 만났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의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조계 전문가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가르쳐라! 이재명을 구속하자! 이재명을 즉각 구속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무슨 혐의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은 거야? 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야? 유예 2년이 나온 거야?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친절한 방송을 지향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도대체 무슨 혐의였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 선거 때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죠. 굉장히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지고 있었는데, 그때 김문기라는 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해외 함께 골프를 갔었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골프 사진에 대해서 조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현동,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에서도 개발 사업이 있었고 이것 역시 어떠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이 종상향이 4종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내부에서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종상향을 해주게 되었다라고 발언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서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당선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기소가 돼서 어제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0.7%포인트 차로 아주 초박빙이었던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또 경기도지사 시절 국감 현장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과연 이 2022년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진실에 가까웠느냐, 아니면 거짓된 허위 사실이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선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이 김문기 이 성남시장 시절 이제 김문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시 2022년도 당시 여러 차례 한 4차례 정도 방송에 나와서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이제 사진까지 공개됐지만 저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는 몰랐나요? 지금도 모른다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은 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네. 다만 관련해서 골프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은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예. 사실 판결문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발언을 더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발언은 결국에는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법원에서 확대해서 판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소심에서 크게 다퉈질 거라고 보이고요. 예.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제 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인지의 영역이냐 아니면 행위의 영역에서 정말 잘못된 유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오정보를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짓된 행위의 였느냐라는 네. 하는 부분에서 재판부는 왜 이게 명확한 유죄라고 본 거예요? 지금 무죄라고 본 부분과 유죄라고 예. 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무죄라고 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김문기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는데 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사건이 커지면서 그때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하면서 예.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교유 행위까지 부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로 검찰에서도 이렇게 일부 무죄 나온 부분에 있어서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유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뭐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 지금 아까 사진이 나갔는데요. 이 예. 사진에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형태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그리고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예.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해외 출장 과정에 있어서 다른 성남시청 공무원들과는 달리 따로 일정을 잡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별도로 나와서 실제로 골프를 함께 쳤다는 것이 예. 이미 이게 증거로서 다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받아들인 사실에 의하면은 이것은 거짓 발언이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진은 사실이고 네. 또 그 김문기 씨 유족이 제출했던 딸과의 영상 통화 내용도 구초간의 영상 통화 내용도 다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 유권자들에게 저건 조작된 거야 사실이 아니야라고 말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아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겠구나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으니 얼마나 신뢰가 있겠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 그렇죠. 뜻이군요. 또 그 제출이 되었었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예. 골프를 친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그 찍은 것이기 때문에 예. 저 사진을 찍은 날 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주장들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재판부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법원이 내세운 근거는 발언의 경위라든지 전체의 취지, 뭐 예.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 발언을 해석하는 것은 수능의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르죠. 예. 이건 형사법원에서 한 피고인의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사 판결에서 나오는 법 해석입니다. 네. 법 해석의 제일 큰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고요. 특히 형사법의 경우에는 해석이 갈리거나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때, 즉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는 것 너무나 명확한 원칙입니다. 예. 게다가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르면 아무 때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뭐 관련해서 후보자의 뭐 자질, 무슨 뭐 출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행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한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 부분, 예. 이것이 과연 형사법 해석에 용납한 가능의 범위 내인지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바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단을 하게 된 그 계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구체적인 교유 행위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 무죄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피고인도 아마 이재명 피고인도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이고 예. 검찰에서도 무죄가 나온 구체적 교유 행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항소를 해서 아마 항소심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여기서 가지의 이제 줄기는 잠깐 네. 그 법률적 지식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또는 뭐 이런 대선을 앞두고 나 김문기 몰라,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그런 큰 네. 중형이 내려졌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방송에 갖고 있는 신뢰성, 전파성 그렇죠. 때문에 만약 방송에 나와서 그러지 않고 일반 뭐 신문에서 그렇게 신문 인터뷰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제 야외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정도로는 안 나오는 건가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제 1년이라는 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뭐 벌금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에서 예.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형기준표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은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가중되어서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가중 요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 또는 비판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국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상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것들이 가중 요소로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채널A 방송에서 이야기한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대중 앞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에 있어서는 같게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백현동에 대한 개발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의도된 거짓말이었다 이런 뜻이군요. 당시에는요. 그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대표적인 의혹으로서 예. 나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국민적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그 가중 요소가 전부 실제로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양형 자료로서 이용이 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일단 뭐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판결문에도 관련돼서 가중적 양형 요소로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의 중요한 사유였다는 점 그리고 뭐 전파성이 높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꼽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 예. 사실 이 가중적 양형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뭐 동네 사람들 모여다 놓고 그냥 속삭이는 말로 하지 않고요. 대부분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파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국한해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중적 양형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은 일견 찬성할 수 있겠지만 또 뒤집어 보자면 이것만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가중한 형이 나올 만큼 중요한 양형 요소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0.73%로 낙선을 한 후보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뭐 민심을 왜곡해서 정말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형이 가중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낙선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직선거법 양형 기준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참작해야 된다는 사유를 본다면 사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중한 형은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형량이다. 예, 그렇게 보시죠.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참작이 되어서 1년형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예. 2년형 검찰이 구형한 2년형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라는 것 역시 판결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뭐 당선 무효형도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이런 것도 예. 다 고려가 되어서 1년형이 나온 것입니다. 고려가 된 거는 맞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중적 양형 요소와 감형적인 양형 요소, 분명 유리한 양형 요소가 예. 있는데 이것을 사실 법관이 제대로 균형 있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가중적 양형 요소가 이재명 대표에게만 특별히 가중된 사유는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다른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런 양형 요소들은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형이 굉장히 중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외긴 이따가 이제 형량 얘기할 때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 이 혐의였던 백현동 얘기를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 법원은 이 부분은 유죄라고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원 그런데 판결을 그 어떻게 법원에 보셨나요? 현출됐던 증거들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라고 표현하고 추후에는 그것은 약간 과장한 표현이고 예. 압박이 있었다라고 말을 수정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22명 정도의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뭐 진술서를 내던지 증인으로 출석하던지 했는데 압박을 받았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들어왔었던 공문에 있어서도 시청에서 적이 판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네.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정감사장에서 그 판례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고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작이 되는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백현동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측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2014년에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사실상 제일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선거 캠프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김인섭 씨가 2014년에 선거 캠프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시청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외부에서 허가방이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네. 바깥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이 백현동 부지가 식품연구원이 이제 이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개발업자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예. 시청에다가 이제 인허가가 받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인섭을 로비스트로서 고용을 한 것이죠. 예.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4종 상향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이 로비스트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예. 종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의혹을 대권 주자로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 본인이 그 판례까지 만들어 와서 그게 아니라 예.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종상향을 하는 것은 성남시 내부 그리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예. 예. 이 판결은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그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로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되어서 아직 이 부분은 심리조차 진행이 되지 예. 않는데 그 사건에까지 이 판결이 끌어다 쓰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을 정리하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해당 발언이 본인은 이 사건과 별개다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당시에 성남시가 용도 변경해 준 것 그것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 이것입니다. 자체 판단이었는데 협박받아서 했다라고 했으니까 허위사실이니까 유죄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실
사실 지방 정부였거든요. 예. 성남시가 지방 정부로서 국토부에서 계속 용도 변경을 해주라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당연히 지방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압박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물론 협박이라고 좀 과장해서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압박에 대한 표현 그 자체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법리는 분명히 항소심에서 다툴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그리고 그 잠깐 말씀 좀 죄송한데 그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해줘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았다.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제 재판부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 국토부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을 보면 이거는 지자체 성남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 성남시가 알아서 자체 판단하라고 쓰여 있는 국토부 공문 내용을 이재명 대표만 성남시 공무원들도 국토부 공무원들도 다 아닌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만 당시 성남시장만 이거를 내가 압박으로 느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공문의 한정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문에는 귀시가 저기 판단해라. 그러니까 맞아요. 성남시가 자유롭게 판단하라라고 했는데 왜 협박받았다고 했냐, 허위사실 아니냐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 공문 외에 그동안에 있었던 지속적인 압박의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물론 그 공문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특히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경위로 압박을 받아왔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고 예.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국감에서 증언을 했을 때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벌을 당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감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에서 국감에서 하는 증언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해명을 하는 자리로 썼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서 관련된 질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감장에서 당연히 그 질의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법원이 어떤 근거로 국감 목적에 반하는 그런 해명의 자리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법리상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넬까지 준비해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에는 내가 관여한 게 아니라 국토부의 압력 내지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판넬을 이걸 의도로 갖고 속이기 위한 아주 강한 거짓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재판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국감장에서 했던 증언들 그 발언들을 마치 국감과 무관한 목적의 발언이었다라고 단정을 대선에서 짓고 이기기 있기 위한 때문에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다퉈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250조 1항에 허위사실의 대상 자체가 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상 이 행위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후보자의 본인의 행위이거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행위들을 말할 때 이 행위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국토부, 그러니까 제3자인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제3자의 행위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250조 1항에 의율될 수 있는 부분에 해석되는지 이 부분도 항소심의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관련한 발언이 그냥 지자체장으로서 단지 지자체장으로서 국감에서 발언한 것이지 어떠한 선거운동,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거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바로 전날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예. 위반으로서 150만 원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선 경선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장 배우자 등 이런 사람들한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기부행위를 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날짜를 보면은요. 이 지금 김혜경 씨가 식사를 한 것은 2021년 8월이에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이야기한 것은 21년 10월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본인의 배우자는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유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국감장에서 단순히 그저 지자체장으로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변호사들이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1년 8월 10월이면 이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죠.
이후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때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었었고 그때 되게 이재명 정확히 대표가 기억나요. 예. 도지사직을 내려놓지를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초반에.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시기에. 다른 후보들과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전체적으로 아니 본인이 대선에 지금 나가겠다고 했으면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세비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예. 국감장에서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당선을 위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였던 거예요? 경기도 국감이 있었던 그 시기가? 그 그 부분은 좀 김혜경 확인- 씨가 이제 밥을 사서 이제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건 분명하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많은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백현동 특히 예. 그 옹경 아파트와 관련된 수많은 질의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도지사 신분으로서 국감장에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그 증언을 한 것이고 증인으로 나가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의 신분도 있었겠지만 예. 도지사로서 국감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다라는 그 장면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이 있었어야 하는데 예.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국감의 목적과는 무관한 발언이었다라고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분명히 법리적으로 다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가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감 고 무렵이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형량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에 많은 이제 관심이 예.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벌금 한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요 정도 예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중형이 나와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충격이 컸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이면은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예. 뭐 예.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100만 원만 넘어도 사실 뭐 지금 징역 1년이라고 하지만 100만 원으로서 선고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본인이 다음번 대선을 출마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특히 더민주혁신회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벌금형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징역형이 나온다는 것은 실상 법조계에서도 조금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물론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무죄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지만 예. 검찰에서도 김문기 처장과의 그 교유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서 항소심에서 이것이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또 25일에 위증교사 사건도 굉장히 좀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의 입지 자체도 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처음에 예상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형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두 번의 재판이 현실의 네.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앞으로의 재판에서 형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벌금 100만 원을 이하가 되는, 미만이 되는 그 수준까지도 깎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사실 선고가 나왔을 때 뭐 저도 물론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요. 선고가 나는 순간에 사실 민주당에 소속돼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 특히 이제 지지자분들, 당원분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 좀 술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도 열렸고 당 입장도 격앙돼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충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류로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대우가 흔들리거나 뭐 균열이 가거나 이런 기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지금 수긍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더 큰 것이고 항소심을 통해 다투면 얼마든지 이 부분, 이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법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항소심을 가거나 법리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공천 개입 의혹들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야당이 해야 되는 부분은 차질 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단일 대우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1심 근데- 결과 나오기까지 또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공직선거법상 지켜야 하는 기한이 그렇죠. 있습니다만 그걸 훌쩍 뛰어넘고 그것만 해도 벌써 1심만 2년 넘게 걸렸는데 다음 2심, 3심 결과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대선 전에는 지금 보통 나올까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1심이 6개월 그리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3개월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예.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권고 규정 이상의 그 어떤 제한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좀 규정을 지켜라.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하라라는 것을 전국 법원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2년이 넘게 걸려서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까지 증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고 항소심에서도 근데 일부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뭐 증인을 받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심이거든요. 더 그래서 시간이 당겨질 네, 거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다면은 아마 내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3개월까지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내년 안에 공직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서 확정이 돼버리면은 사실상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이 돼도 1심 판결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직선거법으로서 그리고 지금 위중교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내년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위중교사는 특히 논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부분에 있어서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피선거권을 박탈이 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의 속도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장현주 우리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지금 이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다퉈왔어요. 물론 중간에 재판장이 바뀌기도 했고 또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나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온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국회 당대표로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연된 것도 좀 있긴 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양쪽 다 막 50여 명이 넘게 왔고요. 문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두 분 다 변호사니까 이제 당 소속이 아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증인들 다 불렀고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양쪽의 증거들 다 사법부가 다 확보해서 다 봤어요. 그러면 이게 물론 1심이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인이 또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결과가 지금 1심 선고라는 얘기죠. 2년 2개월 동안. 자, 이걸 과연 반전시킬 수 있는 진짜 100만 원 이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변호사로 보실 때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짜 이 저는 법률가로서. 상당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왜냐하면 물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부를 증인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했던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또 사실관계가 추가되는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법원에서 판단해서 지금 의율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부분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법리도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 요소 말고도 그것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 관련돼서 다투는 부분들이 1심 법원에서는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런 법리들을 조금이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심에서 쟁점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1심만큼 항소심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는 아까 무죄 나온 부분에 있어서 판결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뭐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판결문 자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뭐가 부족했는지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사들로서는 뭔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1심처럼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속도감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어느 형을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 재량이 있는 것인데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택을 하면 항소심에서는 꼭 법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실상 쉽지는 않아요. 뭐 징역 맞습니다. 1년에서 6개월이나 3개월로 그렇게 내리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고민이 많은 지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문의 첫 재판이었잖아요. 앞으로 또 줄줄이 재판들이 많이 남아있고 당장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25일에 있을 위중교사 관련 재판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네네.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정에서 포괄녹취 재생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위증교사 다음 주 25일 또 이 역시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것도 사건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할 얘기가 막 산더미처럼 나오게 돼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좀 선고가 나오면 바로 다음 날 또 저희가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1심 선고 관련해서 이거는 좀 뭐 사법적인 영역 외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게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 또는 이제 그 낙선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당시 선거에서 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의회 그 폭력을 선동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대통령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정보들을 유출해 등등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딱 대통령 선거에 딱 나가니까 재판부가 재판을 전부 물론 이제 주마다 하는 재판이 있고 연방에서 하는 게 있었지만 딱 거의 올스톱되고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니까 그러면 그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 셀프 사면부터 시작해서 각 주에서는 또 알아서 그거를 뭐 보류한다든지 무효 처리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사법부의 그러니까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한 사법부의 고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우리 1심 재판부 어제 1심 재판부는 지금 이 야권의 유력한 물론 대선 후보였던 적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이 야당 대표에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미국 법원처럼 사법부처럼 왜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뭐 법관의 마음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재판부가 뭐 그런 정치적인 고려까지 하면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그 정도로 우리 사법부가 사실상 뭐 정치적으로 뭔가 편향되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나름대로는 법리에 따라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법리적인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은 다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검찰이 시작한 이런 그 정적 제거에 대한 이런 정치 말살에 대해서 법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왜곡된 기소를 그대로 받아주는 판결로 화답을 했다라는 것이 예.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 가서 다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뭐 별개로 야당이 할 수 있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근데 항소심에 가도 일단은 백현동 사건에 예. 있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5년형을 이미 항소심까지 받았고 대법원이 이번 달에 선고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 선고가. 근데 김인섭 씨의 판결문을 보면은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1번이 언급이 되고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라는 거 성남시 공무원이 다 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지방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다 알고 예. 있는 것이죠.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번 달에 항소심 판결이 또 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건들의 판결들이 축적이 되어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정말로 정확한 증거들이 알겠습니다.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재판의 속도 과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좀 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고가 나온 후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 말인즉슨 이제 민심을 보고 가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외 집회를 끝까지 투쟁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취지로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냐. 이거야말로 최악의 양형 사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장외 집회 나가고 오늘도 나갈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재판 결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장애 집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장애 집회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연결짓는 건 저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재판부를 향한 여론전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여론전을 폈는데 결과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여론전이 의미가 있었겠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당연히 여당의 대표로서 정치 경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 그럼에도 좀 너무 나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1심 선고대로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1심 선고 말고 야당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애 집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 모아야 된다는 것 계속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장외 투쟁은 이어가겠다. 이제 더 커지나요? 지금으로서는 장애 집회는 이어질 예정이고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할 때까지는 장애 집회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봉투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오늘 예정 시간보다 좀 늦어졌는데 실질 심사에서 좀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네. 어떤 내용 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명 씨가 앞으로 어디까지 입을 열게 될지, 추가 폭로가 있을지, 또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인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이제 양당에 소속된 이제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왜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상이 좀 들었고, 한쪽은 이제 항소의 이유가 이렇다 이제 얘기를 했고, 한쪽은 항소해 봐야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파장 얘기는 저희가 그 두 분에게 묻지 않고, 왜냐하면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제 1심 선고로 인해서 민주당 당원들, 강성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들까지 더 똘똘 뭉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탈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지위는 마구마구 흔들릴 것인가? 어떤 결과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운명과 숙명을 얘기할 때 앞으로 눈앞으로 날아오는 돌멩이는 운명이지만 뒤통수로 날아오는 돌멩이는 숙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못 피하니까. 못 안 피하니까. 보이니까. 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출마 여부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눈앞으로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려고 대법원에다가 묻지도 않는 예산 240억도 주겠다. 주말마다 장애 집회 나가서 여론전 하겠다 하고 할 수 있는 것 동원 다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측근이 법관 주재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까지 하면서 그 말하자면은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형량을 내렸어요. 뭐 어쨌든 전 사법적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가역적 상황이 돼버렸다. 되돌아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뭉치고 지금 친명 호의 무사라고 하는 더민주 혁신이 더 나설 테고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역할들을 다 할 뿐이고 되돌아올 수 없는 이미 불가역적 상황은 거부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약간 먼지가 가라앉으면은 이제는 대체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1, 2심의 유무죄 여부를 무죄로 파기환송시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억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반 남은 대선 준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를 못하고요. 우선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예상치 못한 과도한 행량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또 먼지털이식 수사 또 별건 수사 온 그 검찰력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기소한 결과 그에 따르는 1심 판결일 뿐이다. 그래서 2심, 3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많고 또 2심, 3심에서 무죄에 가까운 행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당원들이 많고요. 또 특히 어제 이제 그 선고 행량 이후에 당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지만 어떤 반응이 많았어요? 뭐 절대적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똘똘 뭉쳐서 검찰 독재에 이런 여러 가지 야당 탄압을 이겨내고 재판에서도 이기고 특히 이제 어제 이 대표가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국민들은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토록 탄압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은 어땠는가? 긴 만배를 모른다고 했고 특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장모는 주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뭐 손해를 심지어 봤다는 식으로까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23억 원의 수익을 냈다 하는 검찰 의견서까지 뒤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더 큰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아니었냐. 아니 권력을 쥐면 무죄고 야당 대표는 유죄냐. 이런 그 법의 형평성의 문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민들을 믿고 한편으로는 법정에서의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고 또 한편에는 그 국민들을 믿고 또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국정 여러 가지 그 파탄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제대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계리가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은 누구냐 이 얘기를 가는 거는 몹시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끝까지 갈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 얘기는 다음 차기 주자는 그럼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제 1심 선고가 그동안 계속 궁지에 몰렸던 여건에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 명태균, 뭐 지금 김태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김혜경 씨 1심 150만 원 선고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인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느냐? 지금 여건이 강공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추가 실점을 막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그 단기와 중기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추가 실점을 더 이상 막고 지지율 하락을 막는 선에서 이른바 하방 경직이 생겼다는 점은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입니다. 그런데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중기적인 문제. 이게 다른 문제인 게 뭐냐면 여권은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점을 막은 것과 본인들이 득점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득점을 해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한 축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쭉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인사들의 좀 말하자면은 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죠. 뭐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공격 포인트로 나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특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실점을 막은 거는 사법부가 사법 정의의 측면에서 제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추임새를 넣거나 부추기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그 판결에서 공격하거나 이러면은 우리 상권 분립이 흔들리니까 정치권 이걸 자제하고 저는 여권이 지금 뭘 해야 되냐. 추가 실점을 막았으니까 정치적 환경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조성된 건 맞잖아요. 그럼 이 기회에 당정 일치를 통해서 뭔가 국정 성과를 내가지고 후반부엔 득점을 해야지 이게 실점이 막았다고 우리가 득점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상대 실책으로 득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가 하락을 막은 상태 그다음에 더 이상 실점을 안 한다는 이 좋은 정치적 환경을 득점과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전략으로 계속 이어질지 이 사안을 한번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했던 인터뷰들이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본인이 구속이 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하야시킬 수 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좀 폭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뭐 언론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의 제약도 받고 또 바깥에 혹시나 자신이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나 폭로할 것이 있다라고 했던 핸드폰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지는 모르지만 또 사인을 줘서 폭로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몇 달 동안 벌린 여러 가지 은행들 또 말 바꾸기 또 어떤 거는 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가 또 어떤 사안은 전혀 또 허풍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대선 경선 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보선의 공천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비를 반띵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줄기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특히 대통령의 그 녹취가 명태균 씨와의 전화 녹취가 또 폭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큰 줄기는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부분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형량이나 또는 본인이 했던 그 이상으로 뭔가 본인한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운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억울하게 갈 경우에는 바깥으로 사인을 줘서 그동안 자기가 기획했고 준비해놨던 폭로전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더 많고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 역으로 적당하게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든지 뭐 그런 감들이 온다면 수위 조절을 하지 않겠나. 폭로를 하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덜 한다거나 또는 수사의 방향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공천 개입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뭐였느냐, 개입한 거 아니냐, 육성도 나왔지만 이런 이제 주된 수사에 초점을 봐왔는데 명태균 씨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혹시나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어떤 관계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나설
그런 뭐 예. 어떤 뭐 경계심도 있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앞으로 추가 폭로할 계획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진짜 뭐를 쥐고 있는 건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풍에 불과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 명태균 씨 사건이 이제 한참 뜨거웠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초반에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경남 창원에 있는데 대통령 공직비서관실 직원이 찾아와서 당신은 대통령 선거에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대통령 부부로부터 부부를 팔고 다녀도 된다는 말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했어요, 진짜 그 얘기를. 대통령을 팔고 다녀도 된다. 팔고 다녀도 된다. 이른바 뭐 마패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에 있던 사람이 와서.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 보면 그랬다면은 네. 그 공직기강 비서관 직원이 감옥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말이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최 의원님 말처럼 상식의 일단에 진실에 예. 약간 부합하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허풍처럼 보이고 이른바 블러핑처럼 아예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카드도 있는 걸 예. 제가 가끔 느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영어의 몸이 됐으니까 일단 구속 상태 신병 확보됐으니까 저는 이 저분의 불안정한 정신 그 지금 심리 상태 일단을 뭘로 보느냐면 구속 적부심을 받는 직전까지도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 시도하고 문자 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을 흘리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기억이 불명하지 않지만 일부 한 것도 있고 뭐 연락했던 것도 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예. 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좌고우면 저울질을 할 겁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국민적인 눈높이에 부합하거나 혹은 국민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얘기는 없을 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호사가 예. 더 이상의 추가 폭로가 없는 것처럼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지금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앞으로는 추가 폭로는 없을 것이라 얘기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말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이거는 뭐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서 어쩔 수 없이 털어놨을 수도 있지만 검찰 진술에서 뭐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네. 받았다, 2번 받았다 이런 거는 또 사실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거기에 5만 원이 담겼을지 50만 원이 담겼을지 500만 원이 담겼을지 예.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강혜경 씨한테 내가 500만 원 봉투 받아왔다고 코바나 컨텐츠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해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봉투 안에 500만 원이 5만 원짜리 권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네. 뭐 받아보신 분들, 조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게 과자값이라고 했다가 또 뭐 애들 교통비라고 했다가. 교통비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증거는 있어도 여기 신빙성과 일관성의 예. 문제에서 상당 부분 좀 문제가 그러면 드러난다고 봐요. 500만 원이면 문제가 되는데 5만 원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있다고 모르지만 보시는 어쨌든 예. 돈 봉투를 받은 것을 또 하나 본인이 지렛대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 진짜 진실 알고 보면 정말 태산명동 서일을 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질로 갈게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구속이 돼서 어떤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고 지금 이 뭐랄까 이 논란의 중심이 이제 명태균 씨에서 이준석 대표로 의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명태균 씨에 이어서 이준석 전 당시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당시 대통령한테 뭐 연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털어놨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뭐랄까 이 논란의 중심이 이제 명태균 씨에서 이준석 대표로 의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명태균 씨에 이어서 이준석 전 당시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당시 대통령한테 뭐 연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털어놨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당대표랑 뭐 대선 후보 또는 그 당선자랑 공천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잡겠다 해가지고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그걸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서구는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예,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네. 예, 지금 뭐 김영선 의원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을 했느냐,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이제 이 의혹의 가장 큰 본 메인 줄기인데 지금 이준석 의원까지 좀 등장을 해서 윤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전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철규 의원, 이제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그럴 리가 없다. 당시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데 그렇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말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파장은 좀 있는 것 같죠? 파장이 크죠. 예. 우선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대통령 당선인과의 껄끄러운 관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해 4월 20일경에 윤리심판원에 이준석 대표가 제소를 당하거든요. 예. 곧 당에서 쫓겨날 위기였는데 그 정도면 대통령 당선인과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인데도 예.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몇 통 했다. 또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서는 경선 방식이나 또는 전략 공천까지 운운했다. 또 압박을 했다.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똑 집어서 공천을 하라고 했다. 또 경기도지사로 김은혜 전 비서관을 공천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는 안철수 의원을 공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선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전체 공천을 대통령이 주도한 그냥 김영선 당신의 당선인이에요? 예. 예, 당선인 시절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창원 공천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압박을 하고 또 주도했다 하는 그 내용이죠. 이준석 대표. 그러면 지금까지 김영선 의원의 공천만 개입한 것이 아니고 전방위로 대통령 당선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개입을 하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의원이 왜 이 시점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을까? 그동안 자신도 다 알았겠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찰의 수사 칼끝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수사의 칼날이. 이런 것을 감지하고 수사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나도 명태균 씨에게 내가 아는 정보만 전달했을 뿐이지 공천의 주된 역할과 개입은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폭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있고 당대표가 있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인 나는 아니다.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번 그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2차례 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는 명태균 씨가 경남도지사로 박원수 전 의원을 공천하고 그 자리에 김영선 씨를 공천시키려 했다는 설계를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이준석 대표에게 당시 보냈다는 거하고 제3자 폰으로 이준석 대표와 수시로 통화했다 하는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준석 대표에게 칼끝이 모아지려는 자락 깔기 아니냐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본인이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거다라고 폭로한 것이다. 저도 상당 부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면은 기억을 선택적 지금 영역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기억이 나고 이건 기억이 안 나고 이건 자료가 있건 자료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체적 진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겠습니다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분명히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논의한 자체가 그럼 범죄냐? 그건 다른 문제죠. 본인도 그 임계점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선인과 공천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걸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게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과 당무 개입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뭐냐? 의견 개진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결국은 도장은 당대표 직인이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선인의 의중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의견 교환까지 이게 말하자면 선거의 개입이다?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친윤 쪽에서는 당시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막 논란이 되는 시절이라 정말 그런 얘기를 대통령과 긴밀한 얘기를 했을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어요. 공천과 같이 모르지만 민감한 얘기를 그래 과연 나눴을까라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이제 사실로 놓고 보더라도 두 번째가 선거 개입은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개입은 이번 선거 개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울산시장 이번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봤듯이 어떤 행정 단위가 개입하거나 정부의 조직 기구가 개입하고 구체적으로 사람들 라인이 개입해서 선거에 그 영향을 행사한 거 이건 범죄죠. 처벌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무 개입입니다.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 의견 내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나가고 새로 대표 들어서고 이런 데 대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인 일종의 선거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로 보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의 그 어중간한 경계를 지금 자꾸 흘리면서 본인이 여기에서 조금 타겟을 좀 빠져나가려는 이런 전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저는 이런 외줄타기 전략이 좀 먹힐 건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지금 말이 설득력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영역인데 선거에 대선에 공신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 또 뭐 이제 기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에 공천 자리를 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걸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공신들이라고 해서 경선 없이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누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관행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대통령 당선인에 자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뭐 어떤 자리라든가 어떤 직위를 좀 배려해 주는 건 일종의 지금 사실 공공기관장도 언론이 쓰지 않습니까? 전리품, 낙하산 이렇게 공공연의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공적 자리들까지 어떤 역할을 좀 부여하는 거는 저는 관행으로 보는데 관행적으로는 이제 있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는 사법적 잣대가 엄격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력들이 매우 고도하고 정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정치 문화가 앞으로 점점 더 나가면서 정리할 문제지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기계적으로 단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이신 분으로서 공천과 관련돼서 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그런 관행적으로는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쪽으로 정치 문화가 자꾸 가고 있죠.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는 좋은 분을 추천받으면 단순히 당에 전달하는 역할은 했다. 그렇지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서울의 강서구청장, 경기도지사, 포항시장, 분당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창원의 김영선 공천 등등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방선거와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모든 영역에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의원이 폭로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앞으로 녹취가 만약에 드러난다 또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의견 개진이 아니고 전면적인 공천 개입이다. 전면적인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위반이 분명히 된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여기서 본인이 뭐 임계점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실망스러운 자세다. 이 공당의 대표까지 지냈고요. 또 지금도 국회의원이시고 앞으로 큰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 자꾸 맹태균식 어떤 오락가락 임계점을 왔다 갔다 하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폭로할 수도 있고 또 갖고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또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지금 가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음 주라도 바로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전무가 이렇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역할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딱 명확하게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내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이 또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이 나왔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기 전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건의 대통령 부부의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단 본인은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건 아마 이제 동명이인일 것 같은데 그건 뭐 확인이 된 거고. 당원 중에 몇 명이에요? 한 4명이 4명인가 뭐 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족에 대한 되니까. 부분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식 입장을 안 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워낙 그 드루킹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도 많이 하고 이게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저는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문을 열어줘 버리면은 당원 게시판이라는 아주 이 당의 내밀한 커뮤니티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게 되면 앞으로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건강성과 어떤 그런 공론의 장을 담보하려면은 좀 익명과 어떤 자유로움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다만 당무감사를 해보자. 이거 얘기는 제가 한번 한동훈 대표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사안마다 매우 엄중하게 어떤 사실 잣대를 가리자고 늘 주장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만 침묵한다 그러면 또 선별적 잣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아이디를 이용을 했든 뭐든 사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한번 당무감사 사실관계 한번 차원은 들여다보자고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종결하자고 하는 게 저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필 요새 분위기가 뭐 특감도 이제 합의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모처럼 좀 이제 똘똘 뭉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하필 또 그 시점에 이런 일이 터져서 다시 분위기가 또 갈라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우리의 속담에 고름이 살이 되냐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건 진즉 짜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좋고 야권에 대한 단일대로가 형성됐으니까 우리가 묻고 가자. 뭐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가서 나중에 이게 불거졌을 때 예방주사 안 맞은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뭐 수사기관까지 확대하고 막 이렇게 고소고발 가기 전에 짧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자, 덮어두고 일단 우리 야권 단일대로 지금 우리 야당 상황 안 좋으니까 더 공격합시다. 우리 앞으로 내부적인 소모하지 맙시다. 이 얘기는 조금 전 반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떠세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세력이 일부러 이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더 이걸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재발 방지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거는 당의 어떤 그 건강한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건데 이거는 엄벌을 쳐야죠. 당무감사 통해서 밝혀내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아직 갈등이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글쎄요, 뭐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겠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관계는 그건 치유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웃음을 띠신.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전략적으로 안 된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또 지지도가 낮은 뭐 이런 차원에서는 일치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일치된다 하는 것 자체가 대권 가도에 큰 장애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적 차별화를 들고 나온 것이고 또 윤 대통령이나 친윤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을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배신자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봉합되는 뭐 하회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인 서로의 봉합 정도 했는데 의외로 이 당원 게시판의 논란 때문에 그 일시적 봉합도 빨리 깨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지금 당원 게시판의 그 진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뭐 윤 대통령의 장외 대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분은 뭐 1000개에 가까운 댓글들이 한동훈 대표의 위아래 직계 가족들이 벌린 일이고
그거는 가족 드루킹 뭐 일이다, 드루킹 가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 아주 그 공세를 폈는데 그것이 뭐 각각의 본인들이 실제 가족들이 했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뭐 모아서 그렇게 예. 했는지 또는 제3자가 도용해서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가족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예. 적각 당무감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밝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친한계 한동훈 대표 가까운 당직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미심적인 게 상당히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힘의 그나마 갈등의 분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또 좀 이준석 대표의 폭로 등등이 좀 어떻게 반영될지 좀 다음 주 초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